카톡을 보냈습니다. 읽은 표시가 떴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먼저 반응합니다. 내가 뭘 잘못 썼을 거라고 추측하다가 말이 너무 직접적이었다라고 단정한 후 상대 기분이 상했을 거라고 결론을 냅니다. 메시지 한 줄을 머릿속에서 고칩니다. 이미 보낸 문장을 수정할 수는 없는데 뇌는 계속 대본을 다시 씁니다. 이 반응은 성격이 아닙니다. 뇌가 평가 단서를 위험 신호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뇌의 위협 감지 영역인 편도체는 일십, 미묘한 표정 변화, 모임에서의 짧은 침묵에도 경보를 울립니다. 사회적 평가를 생존 위협과 같은 등급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바쁩니다.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쁜 게 아니라 평가를 피하느라 바쁜 겁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일정이 밀립니다. 설명이 길어지는 건 오해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끝나도 머릿속에서 복기가 계속됩니다. 잠들기 직전 오늘 한 말과 하지 못한 말이 자동 재생됩니다.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나를 위해 쓰이지 않고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고 관리하는데 전부 소진된다는 점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미셸트 몽테뉴는 이 상태를 일찍 알아챈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이 가벼워진다. 그런데 이 문장을 단순한 명언으로 읽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태도가 아니라 기술입니다. 신경을 끈다는 것은 냉소적으로 변하거나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뇌가 울리는 불필요한 경보를 골라내는 일입니다. 타인의 감정과 내 책임을 분리하고 밖으로 흩어진 주의를 회수해서 내 삶에 다시 배치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게 되는지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쓸 수 있는 5가지 감정 분리 기술과 잠들기 전 반출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뇌가 타인의 시선을 위험으로 계산하는 이유, 그 계산이 하루를 어떻게 소모시키는지, 그리고 이 순환을 끊는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돌아봅니다. 아침에 가족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남편이 말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되짚고, 아이가 인상을 쓰면 어젯밤 내 말투가 문제였는지 돌아봅니다. 출근길에 어제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내 발언이 너무 길지 않았는지 되짚었고, 점심자리에서는 웃어야 할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모임에서 한 말을 되감기했습니다. 하루 동안 실제로 해결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에너지는 무언가를 처리하는 데가 아니라 타인의 평가를 관리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이게 습관인 줄도 모릅니다. 본인은 배려라고 생각하고 성실이라고 해석하이죠. 그런데 몸은 이미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깨가 올라가 있고 턱에 힘이 들어가 있고 잠들기 직전에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머리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몸은 하루 종일 전투 상태였던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락합니다. 수락하고 나면은 일정이 밀리고, 일정이 밀리면은 자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다음 부탁에 또 수락합니다. 이 순환의 동력은 착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그 관계가 손상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 그걸 견디지 못하는 뇌가 거절보다 소진을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는 뇌의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편도체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 부위의 설계를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편도체는 뇌의 측두엽 안쪽에 위치한 아몬드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수십만 년 전 이 부위는 포식자의 접근이나 물리적 충돌처럼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단서에 빠르게 반응하도록 발달했습니다. 위험 신호가 들어오면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고 몸은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에 혈류가 몰리며 주의가 좁아집니다. 문제는 현대 환경에서 이 경보가 너무 자주 울린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짧은 한숨, 단체 채팅방의 미묘한 침묵, 회의 중 상사의 표정 변화에도 비슷한 경보가 켜질 수 있습니다. 포식자가 사라진 자리에 사회적 평가가 들어온 겁니다. 이 지점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을 이용한 실험에서 사회적 배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뇌가 신체적 통증을 처리할 때와 겹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패턴이 관찰됐습니다. 즉, 뇌는 사회적 거절을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위협 신호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읽음 표시만 뜨고 답이 없는 상태가 유난히 신경 쓰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민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사회적 단서를 위협 신호로 분류할 수 있는 구조적 반응입니다. 두 번째 내부 요인은 심리학자 마크 리어리가 제안한 사회적 측정기 이론을 근거로 합니다. 이 관점에서 자존감은 고정된 성격이라기보다 타인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감지하는 계기판처럼 작동합니다. 사회적 수용 신호가 들어오면 올라가고 거절이나 무시 신호가 감지되면 내려갑니다. 이 계기판이 민감한 사람은 하루 종일 타인의 반응을 스캔합니다. 표정, 말투, 답장 속도, 모임에서의 자리 배치까지 모든 단서가 내 가치를 측정하는 데이터로 들어옵니다. 대화가 끝나도 머릿속 복기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계기판이 아직 계산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복기는 의지가 약해서만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오전 회의에서 한 말이 떠오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 반추는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됩니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우리가 눈앞의 과제에 집중하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는 뇌 영역의 묶음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켜지면 뇌는 자기 참조적 사고, 즉 나에 대한 생각을 자동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상대의 반응,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떠오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의 대화가 떠오르고 멍하니 있을 때 걱정이 치밀어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반추를 줄이려면은 전두엽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전두엽은 충동을 조절하고 감정을 정리하며 판단을 정돈하는 기능과 연관이 큰 영역이죠. 그런데 하루 종일 말을 조심하고 표정을 관리하고 감정을 억누르면 전두엽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 결과 저녁이 될수록 조절이 어려워지고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퇴근 후에 아이의 투정 한 번에 울컥하거나 남편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성격이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니라 하루 동안 조절에 쓴 부담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이제 외부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소통 구조는 이 경보 체계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메시지는 실시간으로 도착하고 읽음 표시는 상대의 반응을 즉시 계산하게 만들며 피드백이 끊기지 않습니다. 뇌의 위협 탐지 시스템이 하루 종일 대기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여기에 역할 기대가 겹칩니다. 가정에서는 분위기를 살피는 사람, 직장에서는 갈등을 조율하는 사람, 모임에서는 빠짐없이 챙기는 사람, 이 역할들이 동시에 요구되면은 경보 시스템은 출근부터 잠들기 전까지 꺼지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편도체가 사회적 단서를 위협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자존감 계기판은 타인의 반응을 스캔하며,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반추를 자동 재생하기 쉽고, 전두엽은 이를 조절하는 부담이 누적됩니다. 여기에 항상 연결된 소통 구조와 다중 역할 기대가 뇌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의 전체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배려의 증거일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상황을 읽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건 관계에서 중요한 능력이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화된 경보 반응일 때도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불쾌한지 확인하기 전에 이미 방어가 시작되는 상태, 거절의 결과를 실제로 겪기 전에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상태. 이 둘은 다릅니다. 앞의 것은 주의를 배분하는 기술이고 뒤의 것은 주의를 빼앗기는 반응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을수록 이런 반응이 강해질 수 있다는 연구 흐름이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위험으로 처리하고 그 불안을 낮추기 위해 걱정을 시작합니다. 걱정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뇌에게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걱정이 통제감의 대용품이 되는 겁니다. 몽테뉴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이 실제보다 예측에서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문장을 명언으로 읽으면은 위로입니다. 하지만 뇌과학으로 읽으면은 진단이 됩니다. 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시뮬레이션에 실제와 비슷한 감정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거절에 이미 심장이 빨라지고 일어나지 않은 갈등에 이미 어깨가 올라갑니다. 몽테뉴가 남긴 해법의 방향은 분리입니다. 타인의 감정과 내 책임을 분리하는 것, 타인의 기대와 내 가치를 분리하는 것, 그리고 예측과 현실을 분리하는 것. 이 분리는 마음가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하면 신경 회로가 바뀌는 훈련이며 기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뇌가 왜 타인의 시선을 위협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보가 어떻게 하루 전체를 소모시키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진단이 끝났으니 이제 처방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기술들은 성격을 바꾸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뇌의 경보 시스템이 불필요하게 울릴 때 그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뇌는 반복된 경험에 따라 연결이 바뀌는 특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반응 패턴을 반복하면 과잉 경보는 줄고 조절을 돕는 회로는 강화될 수 있습니다. 5가지 감정 분리 기술과 2가지 신체 스위치, 그리고 매일 쓸 수 있는 마이크로 리추얼 3가지를 순서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정 분리 기술 5가지. 첫 번째, 통제 목록 3개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동시에 걱정합니다. 상대의 기분, 내일의 결과, 다음 주 모임까지 한꺼번에 올려놓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판단이 느려집니다. 처리해야 할 과제가 많아지면 전두엽의 정리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죠. 이때 종이 한 장을 꺼내고 질문 하나만 합니다. 지금 내가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답을 3개만 적습니다. 행동으로 끝나는 항목만 남깁니다. 남편의 기분을 바꾸는 건 내 행동이 아니니 목록에서 빠집니다. 내일 보고서를 한 페이지 쓰는 건 내 행동이니 남깁니다.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면 처리해야 할 과제량이 줄어들고 판단이 빨라집니다. 2번째, 걱정 예약입니다. 인지행동치료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하루 중 15분을 걱정 전용 시간으로 고정합니다. 그 시간 외에 걱정이 떠오르면 메모만 해두고 정해진 시간에 몰아서 다룹니다. 걱정이 떠올랐을 때 즉시 반응하면은 뇌는 이건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는 위협이라고 학습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메모만 하고 넘기면 뇌는 이건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과제라고 재분류합니다. 반복할수록 즉각적인 반응이 줄고 판단 여유가 생깁니다. 임상과 연구에서 이 방식을 적용했을 때 걱정에 소비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3번째, 설명 줄이기입니다. 우리가 설명을 길게 하는 이유는 오해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긴 설명은 오히려 해석의 여지를 늘리고 그 해석을 다시 관리해야 하는 에너지도 키웁니다. 이걸 끊으려면은 짧은 문장 2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거절해야 할 때 쓸 문장 하나, 동의하지 않을 때 쓸 문장 하나. 예를 들어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긴 이유를 붙이는 대신 오늘은 안 돼,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로 끝내봅니다. 이유를 붙이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겠지만 이유가 길어질수록 관리해야 할 후속 과제가 늘어납니다. 문장이 짧을수록 뇌가 처리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모임 뒤에 머릿속에서 되감기하는 분량도 줄어듭니다. 4번째, 작은 불편 노출입니다. 거절, 침묵, 늦은 답장 같은 상황이 불편한 이유는 뇌가 이것을 위험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분류는 경험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안전한 범위에서 불편을 반복 경험하면 위협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장을 30분 늦게 보내봅니다. 모임 제안을 한번 거절해봅니다. 상대가 침묵할 때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고 잠깐 기다려봅니다. 이 작은 불편을 겪고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경험이 쌓이면 경보 강도는 서서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5번째, 평가 단서 차단 시간입니다. 하루 중 30분만 알림을 끄는 시간을 고정합니다. 읽음 표시, 푸시 알림, 소셜미디어 피드 같은 단서가 줄어들면 뇌의 위협 탐지 시스템도 잠시 쉬기 쉽습니다. 30분이 어렵다면 15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길이보다 규칙적인 반복입니다. 뇌는 이 시간이 안전하다는 것을 학습하고 점차 경보의 기본 세팅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신체 스위치, 2가지 감정 분리가 주로 생각과 행동을 통해 조절하는 방식이라면 신체 스위치는 몸에서 먼저 안정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느린 호흡입니다. 들숨 4초, 날숨 6초. 이 비율로 천천히 호흡하면 몸의 긴장이 내려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런 호흡이 주관적 불안을 낮추고 심박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에 긍정적 변화를 보이는 경향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회의 전, 가족과 대화하기 전, 잠들기 전에 1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 기록 3줄입니다. 오늘 나를 가장 많이 신경 쓰게 한 것, 그것 때문에 실제로 벌어진 결과, 그리고 내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행동 하나. 이 3줄을 적는데 2분이면 충분합니다. 표현적 글쓰기 연구들은 생각을 언어로 외부화하는 과정이 반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머릿속에서 돌던 생각을 종이 위로 꺼내면 뇌는 그 과제를 덜 붙잡기 쉬워집니다. 잠들기 전 반추가 심한 분들에게 이 방법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마이크로 리추얼 3가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기술들을 하루 안에 배치하는 구조입니다. 거창한 루틴이 아닙니다. 3번의 짧은 순간으로 충분합니다. 아침 30초. 오늘 내가 신경 쓸 것 하나, 신경 끌 것 하나를 정합니다. 적지 않아도 됩니다.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에 오늘의 필터가 설정됩니다. 대화 전 10초.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문장만 확인합니다. 이 대화에서 내 목적은 무엇인가?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직장 통화에서도 같습니다. 목적이 명확하면 설명이 짧아지고, 설명이 짧아지면 관리해야 할 반응도 줄어듭니다. 잠들기 전 2분. 3줄 기록입니다. 오늘 나를 신경 쓰게 한 것, 실제 결과, 내일 통제할 행동 하나, 기록이 쌓이면 패턴이 보입니다. 신경 쓴 것의 상당수는 실제 결과를 크게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 이 데이터가 쌓이면 예측 경보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편도체는 사회적 단서를 위협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자존감 계기판은 타인의 반응을 스캔하며,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반출을 자동 재생하기 쉽고, 전두엽은 이를 조절하는 부담이 누적됩니다. 여기에 항상 연결된 소통 구조와 다중 역할 기대가 겹치면 우리는 하루 종일 경보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경보의 볼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통제 가능한 것만 골라내고 걱정은 예약하고 설명은 줄이고 작은 불편을 연습하고 평가 단서를 차단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 그리고 호흡으로 몸에서 먼저 안정 신호를 보내고 잠들기 전에 3줄로 생각을 외부화하는 것. 이 기술들이 반복되면은 경보의 기본 세팅이 낮아지고 조절 부담이 줄어들며 반추의 자동 재생 빈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화는 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말이 짧아집니다. 후회가 줄어듭니다. 거절했는데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경험이 쌓입니다. 설명을 줄였는데 오히려 오해가 줄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경을 덜 쓰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주의를 어디에 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평가는 참고 자료로만 두고 최종 기준은 자기 가치에 둡니다. 몽테뉴는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삶으로 정리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속도로 살아가는 것. 그가 말한 자유는 요란하지 않고 단단한 형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평가에 민감한 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이 무리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킨 생존 장치입니다. 이 장치 덕분에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고 상대의 감정을 읽고 집단 안에서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장치 자체가 아니라 지금 환경이 이 장치를 과잉 가동시키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볼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절은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짧게 정리합니다. 첫째,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것은 성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단서를 위협으로 처리할 수 있는 뇌의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반추가 자동으로 재생되기 쉬운 뇌의 모두와 하루 동안 누적되는 조절 부담이 겹치면 에너지가 평가 관리에 소진됩니다. 셋째, 신경을 끈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주의를 회수해서 중요한 곳에 다시 배치하는 훈련입니다. 넷째, 통제 목록, 걱정 예약, 설명 줄이기, 작은 불편 연습, 평가 단서 차단, 그리고 호흡과 기록 같은 방법으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와 평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했던 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작이었으면 합니다.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